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들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제 방송의 포맷을 좀 바꿔서 해봤는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노희 변호사 너무너무 진행 잘하셨고요. 박진영 교수가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고 댓글이 있었는데 본인이 또 못 나오겠다고 얘기해서 오늘 설득한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뜨겁게 토론하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 가지고 와서 제대로 이야기해주는 가장 빠른 소식을 전하는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을 한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얘기할까 대충 알려져 있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다. 이것도 최초 폭로 공개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지금 동접 876명 들어와 계신데요. 지금 좋아요 누르신 분이 270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분들께 공유하기 위해서 좋아요 누르고 방송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뜨겁게 만들어주실 역전의 용사가 만들어 놓은 킹메이커 김종대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입니다. 제가 말을 오늘 많이 안 하고요. 우리가 이제 토크처럼 가야 되는데 노희 변호사 이제 수고하셨고요. 노희 변호사 대한민국의 퀸메이커 노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얘기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끼어들면서 막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패널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영수회담 이제 이야기 나왔고요. 이제 곧 한답니다. 의제 없다. 그런데 날짜, 형식, 구체적 의제는 확정이 안 됐는데 민생정책과 국정 현안을 두루두루 논의한다. 김종대 의원님, 이게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만 한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두 문장이 모순되는 거예요. 뭐 모든 현안을 다 토의하겠다 그러면서 의제 확정을 왜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의제 제한 없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겠다. 그다음에 내 또 애로사항은 말하겠다. 원래 영수회담은 그거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의제가 정해진 영수회담이라는 게 예컨대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던 날, 그럴 때 그 다음 주에 5당 대표 회담이 열렸거든요. 이때는 원포인트로 그거 얘기하자고 각 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난 거고, 그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 주특기 가져가는 건데 날짜와 형식만 합의하면 되지. 사실은 형식도 합의할 게 없어요. 이건 대통령과 두 당 대표가 앉아있고 청와대 수석들이 저 뒷자리에 배석하는 겁니다. 비서실장 정도 앉아있고. 이게 끝이에요. 무슨 형식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형식이나 의제가 없어야 잘 되는 건데, 그러면서 국정 현안을 모두 논의한다. 이렇게 또 원칙에 합의했다. 아니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내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 솔직히 말해서 만나긴 만나는데 특검 같은 거 얘기하지 마시고 물가, 민생, 소상공인 대책 이런 거나 얘기하자. 이게 대통령실 입장 아닙니까? 윤재욱 원내대표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노희 변호사 보실 때는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사실은 중간에 불발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불발.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25만 원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요거 안 받는 걸로 처음에 지금 당론으로 좀 거의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이 세 가지가 민주당이나 법률권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인데 요거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법률권에서는 이 세 가지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 얘기 또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타협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25만 원 지급과 관련해서는 5만 원 줄여서 2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지 않겠냐. 대통령이 그래도 자기 돈 아니니까 또 물 쓰듯이 써가지고 돈은 지급하는 걸로 민생 한번 흉내는 내봤을 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아마 포퓰리즘이다 어쩌다 그동안에 워낙 뱉어놓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많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 말고 그냥 전부 다 야 이거 못하겠어. 그래서 그냥 간둬버릴 가능성도 사실은 많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21대 국회에서 5월 초에 본회의 열리면서 이 특검 3개 중에 하나를 일단 올려가지고 뭔가 통과시켜보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혹은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라도 통과하겠다라고 하는 게 원래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 전략이었는데 요거
사실 영수회담 얘기하면서 요거 할 수 있는 날짜를 지금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상하게 뒤죽박죽이 돼버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다가 말고 이상하게 돼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특검도 못하고 우리한테 표 찍어준 국민들한테 할 말도 없어지게 되고 이상한 모양새가 된다고요. 자, 지금 댓글 많은 분들 올려주시는데 우국중년님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스픽서 자주 애용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지태님 고맙고요. 오달수님, 일상속 행복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니님 고맙습니다. 해피루트님 아이고 좋은 의견 많이 주시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단독으로 공개할 게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어떻냐? 지금 영수회담 성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제가 형님 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성과를 거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냐? 영수회담 제안이 성공이다. 그러면 영수회담 가서는 내용이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제안으로 끝났다. 의제가 없어요. 이야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앉았는데 작전을 다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작전?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듣고 네 그렇습니까? 민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바깥에 나가면 다 이제 해석하기 바빠요.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쪽에 유리하다. 그렇게 해놓고는 영수회담 성과가 없었다는 걸로 결론이 날 게 뻔하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 가림막을 다 치는 거예요. 뭐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야 이번에 영수회담 보고 나면 참 걸작이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미리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영수회담 기대 접으시라. 오늘 아마 제목도 우리 양치원 PD 어떻게 보냈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방송 제목이 혹시라도 영수회담 기대하고 계신다면 접어라. 윤석열 대통령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이때부터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위기에 몰렸을 때 손을 잡자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다? 아니 원래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뭔가 우리가 착오했다. 뭐가 맞습니까? 근데 영수회담 얘기가 나온 시점을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지지율 23%가 나온 지난 금요일이에요. 그때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는 건데 원래는 총선 끝나고 눈썹도 까딱하지 않았어. 그러다가 108석이 오히려 참패가 아니라는 쪽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게 시민들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쭉쭉 빠져가지고 1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관측이 나오니까 이때 한번 바뀌었다고. 이때 한번 바뀌어가지고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3% 오른 걸로 또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죠. 네. 여기서는 3% 정도 오른 걸로 해서 멈췄다. 더 이상 추락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조선모사란 말이에요. 이게 이랬다 저랬다. 뭐 사춘기 비행 청소년 같았고 보면은 학교 교실에 있는 줄 알았더니 저쪽에 당구장에서 보이고 호프집에서 보이고 이거는 누구하고 4시간 술 먹었다는 소리가 안 들리나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애시당초 진정성 없이 깔려진 판이기 때문에 저러다가 조금의 약간의 여유라도 생기면 바로 원위치로 되돌아간다니까요. 그게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이 아주 딱 맞아요. 그 조금 위기다 싶으면 대통령 고개 잘 숙인다. 지난번에도 90도 인사하지 않았냐 대선할 때. 나도 얼싸안고 그러지 않았었느냐. 그러다가 또 금방 또 상황이 조금 바뀌는 것 같다 생각이 들면 언제 그랬냐 또 태도가 금방 바뀐다. 우리 대통령 그런 거 되게 잘한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생각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하는데 총선에서 한번 조금 약간 놀란 부분들이 있었겠죠. 주변에서 하도 이제 뭐라고 하니까. 두 번째, 갤럽 조사 하기 전에 MBS 조사가 27% 하나 나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갤럽 조사가 23%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대로 지금 2번 연속으로 나오니까 이게 조금은 놀랐겠죠. 이런 상황에서 영수회담 제1을 4월 12일 날 이재명 대표가 했잖아요. 이게 9번째 제안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안 받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특검하겠다고 총선 때 내내 사람들이 난리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특검 그다음에 이 지지율 낮은 거 그다음에 의석수 거부권 행사 안 될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좀 자세를 낮춰야 되는구나. 내가 이재명 대표를 어쨌든 만나든 안 만나든 뭔가 재추천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돌파하는 기념 방법으로 하나는 비서실장이나 총리 카드를 하나 좀 흘려보내버리고 또 하나는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걸 좀 끝내가지고 뭔가 사람들의 시야를 흐려버리고 이런 거 한번 해본 거죠. 했는데 이게 먹혀요. 생각했던 것보다 잘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이쪽으로 의제가 흘러가야 되는데 요걸 하나 이쪽에 탁 던져버리니까 저쪽으로 갑자기 우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또 갑자기 대통령의 뭐 이런저런 얘기 안 하고 갑자기 대통령이 정치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쪽으로 또 한 번 더 기회를 줘볼까? 또 약간 좀 주춤주춤하면서 다시 또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걸 보면서 또 성공했네. 이제 여기까지 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영수회담의 형식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게 얘기하지 말고 최소한 상병 정도만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온건하게 가자. 정성호 의원도 그런 얘기했죠. 김건희 특검법 올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 의견에 정반대의 의견도 있어요. 결국 짜고 치는 고수톱에 초대됐으니 할 말 다 하고 나오지 않으면 완전히 수에 말린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 명분 빼기 이야기까지 다 하고 민생 문제도 얘기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듣기만 듣고 한다는 대통령 앞에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가려서 말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조건이 있으면은 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엄청 존경하는 정성호 의원이지만 이런 거 좀 말 좀 가려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민주당에서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본인 사법 리스크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악의적 해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다운 정치는 뭐냐 하면은 어떤 제안도 나한테 제시하지 마라. 조건 걸지 마라. 네. 조건 없는 영수회담이고 내 발로 내가 대통령실을 거침없이 문 열고 들어가겠다. 뭔가 이러면서 딱 쳐들어가는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가 없으면은 가서 그 특검 얘기도 하고 뭐도 다 했는데 대통령 눈도 깜짝 안 하더라. 네. 이런 얘기해서 책임 있게 설명해가지고 이 영수회담 자체도 조금 더 밀어붙이는 박력을 보여줘야 그게 이재명다운 정치고 그런데 벌써부터 이거 의석을 좀 많이 얻었다고 이 포만감에 젖은 일부 의원들이 그 총선 민심을 벌써 까먹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야죠. 지난번에 180억 줬을 때 민주당이 도대체 뭘 했느냐 이랬는데 이번에 200석 넘기자고 막 갔는데 역시 이번에도 하는 거 보니까 부자 몸살이는 것 그냥 초식 공룡이만 몸만 덩치만 커가지고 제대로 못하는 것 그래서 초반에 뭔가 제대로 해야 하는데 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그렇게 영수회담 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그냥 일단 영수회담 합시다 하고요.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원래 하기로 했던 의제 한두 개 얘기하고 민생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하면 왜 안 돼요? 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다 해야지. 왜 실드 지나고 그전에 왜 다 뭐 해야지. 이야기하고 안 하고 이렇게 가릴 게 뭐 있냐고.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대강 합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았습니다 하고 그 얘기 해. 그리고 나머지 딴 얘기도 또 하면 되잖아요. 예. 그 얘기 안 하면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제 말은 대통령 눈치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냐. 이번에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국민을 보는 게 중요하냐. 이 영수회담을 하면 목적이 정확히 무엇이냐. 이거를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대통령에게 본인이 해야 될 말, 국민들이 좀 해줬으면 하는 말들을 본인이 나가서 해주는 게 난 필요하다. 그럼.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우리 서로 얘기하기로 했던 거 있으니까 그 얘기합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드시 해야 될 것. 대통령 왜 이렇게 부인이나 이 친인척 관련된 특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몸살이십니까? 한번 합시다. 이 얘기 하면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나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예컨대 한 3시간을 했다고 하면은 앞에 한 30분은 공개가 될 거예요. 모두 발언은 일단은 어떤 경우도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생활지원금 25만 원 얘기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정부가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 출발해라. 그건 특검 수용이다. 그런데 뭐 하나라도 해결 안 하고 특검에서 빼버리든가 남겨둔다거나 아니면 거래가 되면은 이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같이 동행 못한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그날의 그 메인 그 주제를 공개 발언으로 준비해 가고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 대통령이 이제 비공개 회의 때 뭐 그걸 갖다 변명을 하든지 외면하든지 회피하든지 할 거예요.
하고 나와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조금 이 영수회담을 갖고 불안해하는 쪽은 민주당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입니다. 사실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데 대해서 다른 말 했다가는 이거 지지율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대방한테 당당하게 우리의 어떤 원칙과 목적을 얘기할 수 있는 모처럼 열린 공간이니까 거침없이 나는 거기서 우리 할 일을 말을 하겠다. 이런 어떤 태도로 지금 임해야 그래야 이 영수회담 자체도 이게 총선에서 정권 심판의 그 국민 민심을 우리가 받드는 자세고 태도다 이거예요. 네? 그 당 대표실에서도 이것저것 잘 챙기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지난 대선 끝나고 가장 먼저 당선인인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전화를 했다. 총선 과정에 있었던 거 다 이제 이해를 하고요. 다 끝내고 좋은 나라 만드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좀 도와달라고 여야 이제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향해서 다 가야 되죠. 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셨죠? 한 달쯤 지났습니까? 그때부터 수사가 본격화돼가지고 이거는 내가 하는 일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했는데 지금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성을 담고 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 근데 조용하고 착하고 바른 민주당 의원들은 민심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형식과 격식을 갖추자. 김건희 문제를 빼자. 그러면 김건희 문제를 빼면 김건희 개인 사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었습니까? 누가? 그 사람이 저질렀던 잘못된 불법 사실을 명쾌하게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으니 이거 좀 제대로 밝혀달라. 국민적 요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다. 해결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어서 안 된다? 그럼 말하지 말자. 그걸 왜 만나냐고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 영수회담은 본인에게 큰 기회예요. 제가 봤을 때 그동안에 답답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고 도대체 100박 가지고 뭐 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당대표 해가지고 된 게 뭐 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민주당 밀어줄게. 그래서 지금 192석의 범야권의 대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지금 된 거예요. 장이 마련이 된 거예요. 무대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모르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다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분이 되게 치밀한 사람이고 이번에 공천하고 총선하는 거 보면 다 알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 이 비토 세력들이 이재명으로 이 총선 치르면은 120석도 못 가져간다 난리 치고 정말 온갖 방해하던 세력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 전부 다 어쨌든 다 밀어내고 끝까지 밀고 나가가지고 지금 이번에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믿고 이재명 대표가 생각했는 그 방식대로 계산대로 차근차근 해내면 이분이 분명히 카메라 앞에서 혹은 어쨌든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지 이 야당 대표로서의 뭔가 모양새가 나오고 본인의 한 단계 성숙한 이 정말 대권주자로서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걱정 안 해도 하려고 할 겁니다. 전면전 한다. 그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평화로운 척하면서도 할 말 다 한다.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뭐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네. 이번에 가면 파토는 안 나겠지만 만나서 얘기 나누되 결론은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여당 사람들하고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분들 생각은 이거예요. 분명히 이 영수회담은 본인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모종의 어떤 계획이 있을 거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안 만나준 건데 이제 만나주면 분명히 그런 어떤 사법 리스크 완화 대책이 나올 건데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고 들어가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찾아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할 말 다 못한다는 거죠. 왜? 자기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게 원래 국힘과 대통령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난 사실 대단한 착각이라고 보지만은 일단은 지금 이 총선이 끝나고 정치가 이렇게 야당이 제대로 할 말을 하고 우리가 총선 전하고는 좀 정치가 뭔가 그래도 좀 약간 신바람 나게 좀 마음에 들게 돌아가는구나. 국민들한테 이걸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지. 그렇죠. 사법하고 정치 섞으면 안 되는데 꼭 대통령실이나 그 국민의힘의 논리는 지난 2년간 그랬어요.
이 사법과 정치의 경계선을 없애가지고 막 섞어버리는 거야, 이거를. 막 섞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은 이런 신사협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재명 대표는 야당에 대한 뭐 사법의 그 탄압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러고 또 김건희, 최상병 특검 얘기도 하지 말고 둘 다 말 안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의 어떤 그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막상 추진을 해보니 이것도 대단한 착각이고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총선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일진 우일진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는 찬찬하게 국민을 대표하여 할 말을 다 하고 올 인물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남율제도님께서는 이재명이 약하게 나가면 난 바로 이재명 내치고 조국을 따를 것이다. 명심하세요 이렇게 하셨고요. 라라젠더님께서는 더 강력한 얘기 하셨습니다. 영수회담을 공개적으로 해라. 무슨 이야기 한지 다 보겠다. 걱정도 되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 걱정하시는 분이. 근데 기대만큼 해내겠느냐. 그러면 원칙을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요. 오늘 눈치챈 사람이 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총선 만나기 영수회담 하기 전에 우리 좀 만나고 가십시오. 그래서 175석이 아니라 192석의 대표로 가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게 들리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그 전에 조국 대표 만나고 간다 안 간다? 노영 변호사. 근데 그 전에 뭐 조국 대표 꼭 만나야지 뭐가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굳이 뭐 공식적으로 뭘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가고 그런 모습은 저는 굳이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협조는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꼭 만나고 갈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 하지만 그 이전에 꼭 해야 될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현실적으로 미리 사전 조율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제가 오늘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유는 뭐냐? 안 만나도 무슨 이야기 할게 다 알고 있고. 어쨌든 지금 영수회담의 형식이 있는데 뭐 이후에 언제라도 만나면 되는데 그런 뜻은 잘 알겠으나 사전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뭔가 스크럼을 짜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돌아갈 것 같다고 얘기는 하던데 어쨌든 조국 대표는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싸우고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패에 말린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아마 보고가 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놀라운 거는 설마 이재명 당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거기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조율한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윤석열이 설마 그거 시도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나요? 네. 진짜 시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이나 평론가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 아이고 양쪽 다 똑같이 잘못했네. 이 사람도 잘못한 만큼 저 사람도 똑같이 잘못했네. 이러면 결국 누가 이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성과를 냈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나면 정쟁의 이제 소용돌이에 빠뜨려 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이재명 당대표를 더 곤욕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수회담이 커다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정면 돌격을 해야 한다. 정면 돌진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관리형 비대위로 이제 거의 가닥이 잡혔고 한동훈 죽이기는 계속하고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동훈 이렇게 욕하지 마라 막 이렇게 막 뒤섞여 가는데 이것도 헷갈리지만 알고 보니까 윤석열 체제 강화하기 위해서 짜여진 각본대로 국힘 내부도 수습을 하고 있다. 그럼 대통령의 반성도 없고 쇄신도 없고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회초리도 안 맞겠다 이런 걸로 이제 결론이 나버립니다. 맞아요. 정진석 실장을 임명하는 순간부터 노선은 정해졌다고 봐야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다시 스크럼이 좀 정리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신문들의 입장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TV조선에서는 엄청나게 계속해서 특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조금 하고는 있는데 예전에 조선일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띄워주던 거에 비하면 지금 띄워주는 그 매체가 사실은 거의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움직였던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좀 모으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힘을 지금 제대로 모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정진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우면서 윤석열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짜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도 좀 제대로 아직은 인선을 못하고 있는 중심이고, 그래서 한동훈이 아예 올라오지 못하도록 밟아버리자. 지금 여기 2단계로 지금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사람이 이제 엄청 세게 붙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와 한동훈이 이제 붙는데 홍준표 시장은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공격하고 한동훈을 아예 막 싹둑 잘라버리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얘기 하나 공개도 되겠습니까? 실제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홍준표 대구시장 부부가 식사했다는 것은 보도가 좀 나왔습니까? 네, 나왔죠. 부부가 다 동석했다는 것도 16일에 나왔죠. 네. 저는 처음에요. 예, 부부가 16일 날 식사를 동석했고 그 보도가 18일 날인가 나왔죠. 예.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이제 안 나왔죠. 아니 그때 그 비대위원 비대위원이 총리 아니라 추천한다. 총리하고 뭐 비서실장 비서실 후보하라. 얘기하고. 그럼 장제원 실장 추천했는데 안 됐잖아요. 뭐 어쨌든 김한길 이런 얘기 나오고. 예. 김한길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했죠. 한동훈 욕했다는 얘기 나오고. 한동훈 욕을 어떻게 했느냐 더 중요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욕을 엄청나게 세게 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입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자마자 홍준표 시장이 더욱더 한동훈을 세게 공격을 하고 하루 걸러 나죠. 매일매일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구시정은 언제 봅니까? 그분은 대구시정을 잘 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시장 정도는 없어도 뭐 정치에 참여해도 큰 오히려 문제가 없으면 없다. 더 잘 돌아가.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확실하게 영감을 받았다. 대통령하고 밑비면 안 되는데 자기 대권 가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확실히 손을 잡자. 두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혹시라도 모르니 당대표 나오는 거 지금 아예 내부 싹을 자르자. 싹을 자르야 된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하죠. 차기 대권 주자로 만약에 홍 시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붙으면 홍 시장 지금 밀자. 이 기회에 끝장을 봐야 한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본인은 항상 바른 말만 한다라고 하지만 바른 말이 아니고 이익이 있을 때만 저렇게 불쑥불쑥 나타나서 하는데 이야 대통령의 호응이 너무너무 좋았다. 결국 내가 잘했구나. 그래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과 만났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공동전선을 펴기 위해서 만났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매우 계산적이고 정치적이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자 출마 안 합니까 당대표? 나오죠. 나오죠. 네, 당연히 몇 퍼센트? 나오죠. 저는 100% 나온다고 봐요. 100% 나온다. 종대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확 장담은 못 하겠고. 근데 그 페북에 올린 걸 보니까 무슨 그 하춘화 노래 유행가 하고 가사가 비슷하더라고.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뭐 국민은 내가 배신 안 하겠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 엄마 18번 노래거든 그거. 네. 근데 저 뭐 하자는 얘기인가 이래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넋두리 같아 보이는 게 지금 많이 거품이 꺼졌구나. 어? 뭐 당분간 성찰하고 공부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금 선거 직후에 과연 나올 도량이 될까? 그럴 배심이 될까? 나와가지고 무지한히 난타당할 건데 저 감당할 수 있나 그거? 자 무리해서 나오면 이깁니까 집니까? 당대표 됩니까?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로는 40% 이상 나오는데. 네. 글쎄 뭐 수도권에서는 선전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영남 지역 당이 되다시피 해서 당원에 뭐 거의 제가 알기로는 당원 반수 100%, 이상 당원 100%. 당원의 거의 60%가 제가 보기에는 TK 영남 쪽인 것 같거든요. 호남이 아마 대구 경북의 당원의 10%도 안 될 거예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표가 다 TK 위주로 편제돼 있다면,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다 그쪽이라면 이 판이 짜여질까 이게? 그렇게 보시나요? 지금 뭐 수도권 당선인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밀고 있어. 그렇죠. 이제 혁신형 비대위 만들어 그러고 한동훈 내세워야 된다. 이 말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전쟁하면서 한동훈 중심으로 당을 만들고 자기 대권 한동훈 중심으로 가야 뭔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명확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두 분 의견이 완전 다른 것 같은데. 아니 한동훈 그러니까 그 수도권이 그런 분위기라는 건 인정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보면은 수도권 한동훈, TK 윤석열 이런 쪽으로 갈라치는 분위기가 일부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니 윤 대통령이 수도권 어디 먹혀들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징이 뭐냐면 기획통이에요. 기획통.
그러니까 기획통이라고 하는 거는 계획을 짜가지고 디테일하게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잘하냐면 영장 같은 거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법원에 청구할 때 한 번도 반환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각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나 이 서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논리적으로 플러스 감성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기획을 아주 잘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중에 되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되는 핵심적인 말은 내가 되게 정치하게 이런 것들을 다 좀 치밀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다시 나오겠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그동안 좀 방심했고 내가 좀 러프하게 이번에 정치계에 뛰어들어와가지고 좀 실패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좀 치밀하게 계산해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실패했던 부분들을 좀 체크해가지고 이 디테일을 완성해서 다시 돌아오겠다. 이 부분이 되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느 분포에 있는지 그다음에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쪽이 어느 분포에 있는지를 지금 자기가 다 자료를 다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당연히 아직까지 뭐 영남이니 누구니 본인에게 완전하게 마음을 주지 않은 곳이 있다는 걸 알죠. 근데 그분들을 마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이번에 지금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분이 지난주에 그렇게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도 자기랑 같이 이번에 선거할 때 뛰었던 비대위 사람들 다 만났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다 이것저것 챙겼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돌아올 테니 내 자리 기다려라. 내가 너네를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끝까지 챙긴다. 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식으로 본인이 디테일하게 내가 너네를 끝까지 책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준비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안 맞는 이유 이제 알겠죠. 뭐 몸이 아파서 안 맞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총선 끝나고 난 뒤에도 본인이 정치를 하겠는데 지금 물러서기보다는 다음 당대표 나갈 의사가 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노고를 취하면서 책임은 네가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줄까 싶어서 아무런 이익이 없다. 돌아서 생각을 해봤죠. 자, 나는 당대표 출마하면 무조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결을 달리해야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내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싸움이 됐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다음 당대표를 누굴 지킬 거냐. 이 고민 엄청나게 하고 있을 텐데 우와 근데 선수를 친 분이 한 분 나왔어요. 안철수.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했던 이런 거를 예를 들어 데자뷰라고 얘기하죠. 네. 야 이게 어떻게 되어서 누군가를 또 쫓아낼 텐데 그러면 지금 괜히 뛰어들었다가 그 홍역을 치르는 것보다 대통령하고 적정하게 거리를 유지하되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대권을 노리자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을 했겠지만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죽었다가 아무도 살아나라고 얘기했는데 살아나버렸어요. 그러면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고 야당 관계는 어떻게 되며 특히나 국힘의 힘, 국회의원 당대표가 과연 여야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정치복원 협치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하면 아무도 바뀐 게 없다라는 결론으로 오늘 세 갈래로 가고 있는데 세 갈래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랬을 때 지금 자 나라가 그러면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자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가 아예 선수를 치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도 나와서 오늘 막 엄청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을 계속 가져와서 시비 걸면 이게 무슨 야당 정치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윤재욱 대표의 발언 이런 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이, 그런 말은 저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 자꾸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실력 행사를 보여줘야지 이번에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수를 가지고서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무력화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국민들에게 보여준 효과가 있는 거죠. 저는 윤재욱 원내대표는 본인이 당연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민주당은 이번에 내놓은 것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뭔가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효능감이 생기고 지지하는 사람들로서 아 내가 지지하니까 뭔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 봅니다. 윤재욱 대표의 그런 이야기도 지난 총선 전이나 지금이나 총선 달라진 게 없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죠. 아 그러면 최상병 특검도 총선 전하고 예. 저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계속 반복하고 있고 똑같죠. 그러니까 총선 민심을 아직 수용을 못하는 거라고 이 양반들. 인정은 안 하는 거죠. 인정 안 해요. 46% 예. 지지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은 벌써 잊었고 이 사람들은 예. 저 지지율 추이는 좀 보는 것 같아요. 지지율 추이는. 왜냐하면 그건 미래 또 다른 어떤 정치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좀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총선 민심은 일단은 지금은 안 통한다 이 사람들한테. 근데 하루하루가 아까운 게 지금 이번 주에 뭐 영수회담 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제안할 때는 뭐 당장 내일이라도 할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빨리 하겠다 이랬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일부러 지금 특검 그 시기 자꾸 뒤를 미루게 하려고 자꾸 사람들이 꼼수 부리고 이런 거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요? 진짜. 근데 날짜를 지금 그래서 가급적 빨리 합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날짜를 안 잡아. 미적미적 거리면서 아 이거 미적미적 하면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가 그러면 오늘이 지금 뭐 24일입니까? 네. 조금 25일을 합시다. 26일 합시다. 그냥 거꾸로 역전이라 돼서 빨리 잡아라. 투트랙으로 가야죠 이럴 때는. 투트랙으로 간다. 네, 그럼 이번 주에 하긴 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아니 하든 안 하든 그것과 무관하게 예. 특검 날짜는 특검 날짜대로 잡아줘야죠. 예. 원내대표가 있잖아요 민주당에도. 예. 물론 그분이 이번에 떨어져가지고 좀 동력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익표 원내대표 중에 있잖아요. 원내대표가 떨어졌지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분 또 역할 해야죠.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역할을 해야죠. 아니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요.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네, 오늘 해야 단독 돼요. 보도 한 개 더 해드릴까요? 네. 이분이 뭐 이번 총선에 떨어졌지만 영원히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 얘기 좀 들었습니까? 이분 어디 또 나오시려고 지금 보궐 마음을 나온- 먹고 있다. 글쎄요, 뭐 당분간 나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보궐선거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보궐선거 뭐 지방선거 다 2년 뒤에 얘기죠. 서울시장 나온다는 거예요. 서울시장에 대한 꿈이 있대요. 아니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서 봐요. 오히려 네. 매우 열심히 적극적으로 홍익표 원내대표가 할 것이다. 자기가 유능하다는 거 그래서 보여줘야 되죠. 이번에 이제 서초 가서 떨어졌는데 당내에서는 분위기가 이분 잘한다. 차라리 잘했다. 오히려 갔어. 그러면서 요즘 당 분위기는 홍익표 정도면 서울시장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니 왜냐하면 제가 서초동 살아서 아는데 예. 서초동 근처에 살아서 아는데 서초을이거든요 거기가. 예, 예. 되게 잘했어요. 예. 아깝게 졌어요. 예, 그동안에 비교해 보면 그리고 잘했어요. 이제 또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 한 사람이 이번에 사라졌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 한 분이 사라졌잖아요. 민주당에서 앞으로 출마하기 좀 어려우신 분. 누군지 아시겠죠? 뭐 짐작합니다. 예, 지금 뭐 대통령이 총리 후보로 생각하는 박영선 그분도 이제 좀 분위기상으로는 도저히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경쟁자가 누가 있느냐? 김진애 의원이 나온대요 또. 김진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뭐 전에도 나오셨다 또 사퇴. 우상호 전 의원 우상호, 있잖아요. 네. 우상호 전 의원이 이번에 인기를 좀 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그거 아니에요, 애매한데 아니에요. 오히려 홍익표 서초을에 나가서 존재감 드러내고 원내대표라도 확실하게 지금 정리정돈을 한다. 그러면 뭐 서울시장 후보 나오면 민주당에서 오히려 홍익표처럼 잘 싸우는 사람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자리 한 개 있죠. 야 누구 시킬 거냐.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경대님 혹시 추천할 분 계십니까? 국회의장 국회의장 후보 민주당에서 나오는 22대 국회의장 후보 누가 제일 괜찮습니까? 아니 뭐 저는 추미애 의원한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최근 들리는 소문이 뭐 장성호 의원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정성호 의원이 원래 5선이어서 안 나오는 것으로 처음 얘기가 됐는데 조정식 의원이 6선이어서 조정식이냐 추미애냐 두 개를 나뉘다가 조정식 의원이 원래 친명이고 그쪽 라인이 좀 더 세니까 그분이 될 거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정성호 의원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대표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또 그쪽이 지금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유언비어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몰라요 지금. 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죠. 민주당에서 추천하면 그 사람이 이제 국회 법에 의해서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 다수가 이제 국회의장 되기로 했다가 이번에 룰을 좀 바꿨더라고요. 일단 과반이 없으면 결선 투표까지 됐어. 가서 한 사람만 추천하는 걸로 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번에 출마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예. 적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도 도입이 논의가 된 거예요. 옛날에 뭐 두세 명 출마하면은 가리는 거 어렵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뭐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출마자가. 윤석열 대통령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낸다면 누가 제일 낫습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누가 제일 낫느냐? 아니 민주당 쪽에서 또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봤을 때 추미애 장관이 제일 나은 거죠. 아니 일단은 추미애 의원이 제일 선명하고 예. 일단 그
뭐 그분도 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니까 일단 뭐 능력이나 경륜 이런 것들 보면은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 출신도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헌정사의 중요한 어떤 변화인데. 와, 지금 댓글로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올려주시는데 더더더님 추미애로 갑시다. 하나자님 추미애 국회의장 가자. 그리고 비리치님께서는 뭐 누구누구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최윤정님은 기선제압해야 한다. 남유재돈님도 추미애 주대로 갑시다. 추미애 추대로. 오, 이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까? 추 장관 인기가? 지금 당원들한테. 추미애 장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 당원들 또는 이제 민심을 당내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아니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현실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니 원래는 추미애 박진영 평론가가 저하고 그때 나왔을 때 예. 우리 셋이 그때 밤에 맞아, 했을 맞아, 때 저는 추미애 의원이 하는 게 저는 더 힘이 세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낫다고 제가 그렇게 예, 말했더니 박진영 평론가가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추미애 안 뽑는다. 그때 그랬었잖아요. 예.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조정식이 훨씬 더 사람들로부터 많이 표를 얻을 것이다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온 카드가 정성호 카드라니까요. 네. 조정식 대신 정성호다. 그러다 근데 나온 카드예요. 아니, 이거. 박진영 물론 교수 그때 또 그, 전화까지 해가지고 주장한 얘기도 들었죠. 아니 그건 이제 일부러 전화한 민심과 거예요. 의원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추미애 의원이 옛날부터 항상 그 어떤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정치할 때마다 항상 있었다고요. 예, 그 당대표 할 때도 계속 겉돌았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그 박 대통령 만나고 오면서 굉장히 그 실추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당대표, 문재인 정부 돼서도 여당이 돼서도 이상하게 겉도는 듯한 경향이 많았고 가끔 가다 보면은 당신과 동떨어져 있는 혼자 고립되는 경우를 우리가 흔치 않게 봤는데 그럴 때 제가 많이 느낀 거는 586 의원들이 추미애 의원을 자꾸 이렇게 좀 겉돌게 하는 것 같다. 네. 이런 인상을 제가 많이 받았고 예를 들면은 당대표와 추미애 대표가 엄연히 있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민주당 내에서 추 대표 모르게 돌아가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예. 그런 것들이 밖에서도 우리 눈에도 좀 이상하게 비칠 정도였으니까 또 본인도 그런 하소연도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추미애 왕따설이 있었잖아요 그때.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또 보는 관점이 추미애 이제 의원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눈에는 커 보이진 않으나 정치를 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정치 현장에서 의원들끼리 하는 소위 말하는 선수들끼리 교환하는 의견으로는 맞지 않다. 근데 이거 민심에 반한다. 당원들의 뜻에도 반한다. 그럼 이걸 당원들은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느냐? 아니 본인들은 다 당원들 때문에 당권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지역위원장 맡고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되고 다 했으면 당원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 아니, 하더라도 중요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다. 네, 일단은 그럴 수도 있죠. 일단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니까.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국회에서 원내에서 감당을 타협적으로 해야 돼. 뽑는 거라서. 예, 네. 그런 일이죠. 그러면 자 솔직 담백하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럼 이재명 당 대표는 국회의장 누가 되는지 관계없다? 아니면 추 장관이 더 좋다? 아니면 개인이 선호한 사람이 따로 있다? 제가 원래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는 사실 추 장관을 좀 불편해하는 게 사실은 있었어요. 예. 네, 그리고 정성호 의원을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는 건 있지만 또 정성호 의원하고도 뭐 아주 친하진 않다는 게 또 정성호 의원의 주장이었어요. 네. 그렇게 보면 뭐 누가 이제 어떤 관계인지 저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런 걸 좀 떠나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회 운영에 나름대로 강단을 가지고 할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 제일 괜찮은 거죠. 아니 저는 신뢰는 가거든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추미애 장관이 이제 국회의장이 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 정권을 견제하겠다는 충분한 동기가 있고, 예. 그다음에 실행 의지도 있어요. 예. 법무부 장관 때 못다 하나 아쉬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 유튜브 나와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믿고 한번 베팅은 해볼 만해요. 예.
그러는데 민주당 의원들 생각은 좀 다양한 것 같다. 이렇게 단순하게 모아지는 의원들의 정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초선이 한 50% 정도 되면 초선들이 훨씬 더 국민의 민심 이런 데 좀 민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람들도. 왜냐하면 제가 소나무당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소나무당이 내세우는 방향, 그리고 지금 현재 선명성, 그리고 인물 한 사람 한 사람 다 좋은데 국민들이 이걸 알지를 못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 열심히 소나무당이 왜 우리 정치사에서 필요한 정당인가 막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제가 상식적 수준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제일 합리적이고 사람이 합리적인 가장 강력하게 싸울 수 있고 이번 총선이 민심을 보면 추 장관이 되는 것이 맞는데 당 내에서는 사실 뭐 4선, 5선, 6선 얘기하지만 존재감이 그렇게 있거나 지금까지 투쟁의 대열에서 뭔가 국민들 앞에서 확실한 자기 색깔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국회에서는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거듭하게 국회의장 자리에 있으면 이재명 당대표가 싸울 때 혼자 싸워야 되죠. 국회의장이 같은 편이 될 수 있는데 똑같이 가면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조용한 사람 이런 사람이 그냥 원내대표 돼버리면 이재명 당대표가 혼자 다 덮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옛날로 똑같이 민주당이 돌아가고 있구나. 옛날에 민주당이 이래갖고 국민들한테 욕 들었는데 이번에도 200석도 안 됐는데 제대로 싸워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 모양 그 꼴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데 한 46%쯤 되는 45% 이상의 초선들이 와 있는데 이 사람도 갑자기 애 늙은이가 되고 저까지 안 싸운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 때 우리를 안 찍으신 분들이 다른 당 찍으신 분들이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요? 예. 제가 물론 저한테 하는 말이니까 예. 믿을 수가 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전계환 대표가 말하는 얘기가 지금 추미애 장관이 가지고 있는 선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분명히 잘 쌀 것 같긴 한데 또 국회의원들을 내부적으로 어쨌든 그분에게 표를 안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 때문에 만약에 안 주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이제 후회하는 수가 생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제일 선명하게 잘 싸울 사람으로 이번에 찍어주는 것이 민주당을 밀어준 국민들에게 더 당연히 잘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본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가변적이에요. 그리고 가변적이다. 현재 느낌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재명 당대표는 아무 생각이 없을 거다. 본인 의사 안 낼 거다. 각자 알아서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나오는데 아마 이제 총선에서 당원들의 뜻을 들어보자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사천이냐 아니면 비명 행사냐 아니냐 할 때 계속 당원들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장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합니다. 물론 질문은 이런 게 있었어요. 당원들도 국회의장 할 때 참여합시다. 이거는 진짜 포퓰리즘이다. 그거는 뭐 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문제니까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원들의 뜻을 무시한다?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이번에 추 장관이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안 되면 이게 이제 반발하는 민심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도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혹시 TV 토론이나 공개 토론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은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건 안 해요. 안 한다고. 이거는 의원들이 책임 있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의원들끼리 모아놓고 토론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건 하죠. 정견 발표 정도만 그건 다 하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그 국회 여의도 공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자칫 어떤 큰 판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 의원들이 자기가 책임 있게 정치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그 포퓰리즘에 기대 가지고 또 묻지마 투표를 하게 되는 형식이 되는데 제가 가장 위험한 정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직접 민주주의가 통하는 공간이 있고 그것이 아닌 대의 어떤 그 시스템에서는 그건 의원들이 책임 있게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평가도 거기서 자기들이 책임 있게 하고 국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아야지. 이런 문제 책임이 더 분산되면 안 된다. 어쨌든 제가 좀 전에 이제 가변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사실은 그 전에 추미애 장관하고 조정식 의원 얘기했을 때는 조정식 의원을 더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박진영 평론가 말한 대로. 근데 지금 정성호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조정식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 카드를 생각해내는 것이 있다는 거고 그 표가 추미애하고 정성호로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씩 다시 이제 다시 추미애 쪽으로 또 갈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제가 보기엔 정성호 의원보다는 추미애 장관을 원하는 당심이 그러니까 당원들의 마음이 더 많이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테니까 그때 가면은 좀 달라질 것이고 훨씬 더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면 그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정성호 의원도 뭐 인품으로 훌륭하신 분이죠. 예, 제가 민주당에 있지만 실제로 여의도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사정이 국회의장을 뽑는다면 누가 가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잘 싸울 수 국정 운영에 있느냐. 그렇죠. 네. 잘 싸우는 게 기준이 되는데 네. 그러면 원내대표는 이제 누구로 할 거냐? 원내대표 지금 후보로 나오는 분이 누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뭐 김민석, 민용배 이런 분들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있고 그래서 나오는 분이 정청래 의원도 이번에 나와서 원내대표 하라 이런데 본인은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살펴보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데 분위기상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안 될 거라고 좀 보는 것 같은데요. 정청래 의원은. 정청래 의원 본인이 이제 호불호가 좀 네, 있어서, 있어서.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제일 잘 싸우는 사람 그 세 분 중에 누구예요? 이번에 정청래, 민영배, 김민석. 김민석 의원이 오히려 이번에 선거를 잘해가지고 예. 조금 많이 이게 올라갔어요. 그래요? 예. 그렇지만 아직은 지금 초창기라. 누가 될 것 같아요? 글쎄 뭐 그것도 원내에서 의원들의 정서를 봐야 되는데 물론 김민석 뭐 또 뭐 지금 거명하신 분들 다 좋습니다. 기는 한데 민영배 의원은 지금 선수가 너무 약하잖아요. 지금 글쎄, 재선이잖아요. 재선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봤을 때 이번에 뭐 사실은 민주당의 초선이 많습니다. 네. 예, 초재선이 이번도 기록적으로 많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상상 이상의 일이 많이 벌어졌다. 근데 원내대표 김민석 의원을 이재명 대표가 좋아한대요. 네. 예.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추미애 의원이 김민석 의원하고 잘 다 통해요. 친해요. 아니 그래서 오히려 다 친해요. 예.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만약에 국회의장이 되면 오히려 다 편안하게 다 그리고 지금 당 대표를 또 이재명 대표가 다시 연임해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 한 라인으로 쭉 가서 오히려 더 결국은 일이 쫙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김대중 시절로 다 돌아가. 그때 처음 같이 시작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방해 세력이 사실은 다 없어진 셈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방해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라인업이 쫙 짜여지는 거예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라인업들이. 그러면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뭐 수박이다 또 뭐 개딸 강성당원들이다 이런 식의 대립구도가 아니라면 구태여 여기에서 누가 되느냐 갖고 뭐 당에서 그렇게 편가르기가 심하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번엔 별로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다면. 자, 그래서 그러면 당내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치고요. 뭐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의원들이 자 결정하자 이렇게 갔다고 하면 거꾸로 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이제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거냐. 영수회담을 하는데 저 의제도 정해진 게 없고 알아서 얘기해보자. 결과는 뻔하다. 이러면 막 그대 초식 공룡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 바뀐 게 없다. 강제할 수도 없다. 자 이러면 이게 협치나 또는 정치의 복원이다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정말로 그냥 맹탕 정치 이렇게 될 가능성 본능적으로 계속 좀 들어서 민주당이 좀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아니 거의 변수는 특검이죠. 어쨌든 특검은 자 특검은 어떤 특검입니까? 그럼 이제 특검 세 개가 최주건 특검, 이태원 특검, 이태원 그다음에 특검, 양평 김건희 특검, 특검이 세 가지가- 도이치모터스 특검하고 양평 특검을 그렇죠. 같이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특검들이 어쨌든 간에 22대 초창기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특검이라고 하는 건 원래 3개월이에요. 예. 그리고 한 번 더 하겠죠. 그러니까 최장으로 따져봐가지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이제 결론이 난다고 쳐요. 예.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발표 나오고 뭐 나오면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뀐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바뀌고 안 바뀌고보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특검은 무조건 밀어붙이고 간다? 네. 무릎을 가야 돼요. 세컨다 아니 그러니까 그 선별적으로 할까 싶어서 제가 세컨 다 가야 돼요. 우선은 무조건 가야 돼요. 세컨다. 제일 저기
가장 뭐 우선순위가 높은 건 최상병 최상병 특검이 특검. 예, 예. 국민들 지지가 가장 높은 특검이에요. 예. 현재로선 그래요. 얼마 전엔 김건희 특검이었는데 예, 예. 그래서 최상병 특검은 일단은 뭐 반드시 돌파해야 될 예. 1호 특검 법안이 돼야 된다. 자, 국민의힘은 동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고요. 그러면 일단 부결이네요. 그렇죠. 일단 아니, 21대는 부결이라고 잠깐, 보여지고. 그러니까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예. 이렇게 해서 21대 국회가 끝이 난다. 끝이 날 잠깐만요. 가능성이 높죠. 김민석 원내대표 불출마 시사했다. 박찬대를 정리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내대표요. 예. 야, 근데 이제 뭐 이제 뭔가 이것도 뭐 뭔가 있다. 내부가 뭐 있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니, 그것도 이제 뭐 이따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지금 상황에서는 말입니다. 일단은 최상병 특검을 전면에 내걸고 21대에 한번 승부처를 던지고 예. 그다음에 22대 국회가 가지고 어떤 뭐 저기 쌍특검, 사특검, 오특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저 야권이 전부 연석회의를 한번 해야 돼요. 예. 이제 특검 연대로 가는 거예요. 예. 특검 연대, 특검 공조로 가는 거고 특검 연대가 정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전선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붙이되 이 중에서 만약에 뭐뭐는 우선 받겠다는 이야기가 들어오면은 예. 가장 일단 김건희, 최상병 이건 부부가 들어간 거니까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해놓고 나머지는 좀 뭐 저 신축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최소한 김건희 여사하고 최상병 이 두 건을 뭐 건드린다? 에이 그거는 협상 불가입니다. 그건 불가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무조건 밀어붙여서 확실하게 도장은 못 받더라도 일단 제안은 해놔야 된다. 아이 그럼요. 도장님이 20대 가야 당연히 되고. 예. 근데 그런 일 안 생기겠죠. 혹시 제안하지 않는 이거는 뭐 별도 의제로 논의하겠지만 이렇게 안 하겠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지금 최상병 특검은 21대 승부처로 먼저 낸다. 예. 그러나 이게 성사될 가능성이 비관적이기 때문에 22대 22대 가야지. 국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간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시기와 방법과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자, 이번 주에 영수회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이번 이번 주는 힘듭니다. 힘들다. 예. 그 다음 주에는 열린다 안 열린다? 근데 합의해서 열린다고 합시다. 우리도 여야처럼 그래요? 합의해서 열린다고. 다음 주 열자 그냥. 그래. 열자. 엽시다. 되니까. 엽시다. 아니 우리 저 용산에 먼저 가서 기다리자고. 그 앞에 저 곱창 잘하는데 평양집이라고 있어. 거기 가서 아예 진을 치자고. 이번 주말에도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여러분 좀 네.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의제가 어떤 것이 정해지든 알맹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게 지금 오늘 민주당 발로 벌써부터 민주당이 힘이 빠져서 이것저것 계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걱정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 쪽에 뭔가 힘을 더 실어서 아니 강력하게 저는 가야 한다. 저는 좀 조국혁신당 태도가 조금 애매하고 좀 네. 실망스러운데 그 뭐 3년은 길다 요거 하나 해서 결국 12석 얻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빡세게 돌아갑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있고, 들어가고 하고 있어요? 있어요. 오늘 광주에서 하던데, 예. 행사 가졌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저렇게 원구성 전에 바쁘게 돌아가는 당은 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바쁘게 들어가서 어떤 뭐 신세대 정확히 당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광주에서 메시지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도 선거운동의 연장전은 계속되고 있다. 지방 일정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메시지. 하고 이제 광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광주가 10개 왜 뭐 발표한 거 조국혁신당을 이런 게 밀었는지, 있는 예. 것이죠. 근데 지금 정치의 본질은 그 계속되는 어떤 소통도 있지만은 원구성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저렇게 이제 작은 정당이면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조응을 좀 안 하는 거예요. 그 민주당대로 이제 그대 야당이니까 밀어붙이고 가는데 혹시라도 민주당이 헛발질을 하거나 이럴 때 절묘하게 끼어들 가능성이 있고 지금 바깥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영수회담 내용과 의제에 대해서
논의도 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의제를 먼저 던져야 되고 안 받으면 깨버려야 되는데 그냥 일단 만나서 얘기해보자 하면서 과연 조율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자, 그런데 이걸 예. 보세요. 일단은 영수회담이 이제 추이를 거기에 관심을 모아가되 지금 이 상황이 아직은 21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주문을 하면 안 돼요. 네. 정치권에서. 이게 정치라는 거는 힘이 이렇게 모아져야 진용이 갖춰지고 나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총선 때 심판 여론이 너무 열기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정치에서 당장 무슨 성과를 내라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조급해지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차기 21대 누가 지도부를 구성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주문들이 먼저 막 폭주하고 쏟아지다 보면은 이게 도리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은 투표한 그 위대한 시민들이 기다려줘야 이제는 돼요? 민주당에다가 원구성을 얼마나 내실 있게 준비하는 걸 보고 지켜봐야 돼요. 22대 개원 전에 이 정권 심판 안 됩니다. 사실 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심판에 뭘 내놔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총선 민심은 살아있다. 그달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 정책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시간을 줘야지 너무 또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야, 근데 제가 종대님하고 평소에 의견 일치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좀 조급한지 아니면 당연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총선 끝나고 나서 뭔가 국민들은 바뀌어라 그래서 탄핵 갈지도 모른다. 근데 탄핵 못 시켰어. 자, 200석 못 얻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말이든 행동이든 협상은 협상대로 가더라도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했는데 특검 얘기도 좀 줄어든 것 같고 김건희 얘기는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 같고 이거를 국민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아, 우리가 뭘 조급해 하느냐? 룡님 이런 의견 주셨고요. 더더더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다. 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아, 그리고 이제 최빙선 어디 갔나? 조국혁신당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급한 게 아니고 터지기 직전이니까 그렇지 말이라도 좀 제대로 해달라 싸운다고. 근데 싸운다는 얘기가 진짜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잖아요. 갑자기 이제 협상의 시즌, 정책 시즌이 오니까 투쟁과 전쟁과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총선이 이 모양 이 꼴로 갔느냐라고 따져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었는데 그 심판 모드가 사라지고 갑자기 협상 모드, 대화 모드, 협치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가되 다른 하나는 원론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 이체 양명주의 이야기 해야 되죠. 그리고 김건희 디오로백 문제 있죠. 재소권 상명 문제 더욱더 이종섭 열심히 봤어. 막 나와서 떠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 별로 안 보이고 갑자기 원내대표 선거한다. 국회의장 누가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몇월 며칠 날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느냐. 의제는 뭐냐. 이제 이런 걸로 가버리니까 국민들 뻥 찐다. 뭐 이런 이야기 좀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형님 좀 국민 마음에 서서 열심히 싸워주는 분위기 만드시는 거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글쎄 제가 이제 원내에서 이런 걸 해보니까 국회의원 말입니다. 해보셨으니까. 항상 정치의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책임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이 제일 하기 쉬운 정치가 뭐냐면은 저 대통령과 여당 욕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고 무책임할 수 있고. 즉흥적이지만 예. 문제는 어떻게 결과로 보여드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예. 이거는 22대 국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면 그건 다 힘으로 나타납니다. 네. 국회는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겪어봤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한테 박수는 많이 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당대표로 선출되고 하는가 보면 책임 있는 사람한테 결국 표가 가더라고. 비록 말은 조금 못하고 그런 거 떨어지더라도 뭐냐 하면은 자기의 목표가 뭔지 분명히 알고 거기에 책임을 질 것 같은 사람한테 내 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국회의원들도 국회가 어떤 데인지 모르는 당선자들이 수두룩해. 내가 보기에는. 예. 그러면 진짜 지도자고 리더십이란 건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힘을 강화해가지고 모아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략 목표가 뭔지는 지금 다 알아요. 이체 양명주가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세로서 두들겨 패는 방식으로 압력을 넣는 방식도 있지만 일단 순서를 정해가지고 22대 국회에서 거기서 승부처를 보겠다. 이렇게 자꾸 알려주고 전략적인 판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지지자들도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성을 믿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지금은 할 때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다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좋은 걸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김종대 의원 말씀이 맞대요. 제 말이 다 틀렸대요. 아니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 그 반대 말도 많아요. 반대 말도 많아요. 네. 김종대 실망 이런 말도 많아요. 그래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정치판이 돌아가는 것이 대화 국민으로 가는 것 같은데 속은 비어 있다. 속이 비어 있으면 국민들이 끓어오르는 민심을 어떻게 누가 반영할 것인지 좀 따져봐야 하는데 좀 우리 스스로 소외받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숙고하면서 기다려야 할 시간인지 아니면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로 전열을 가다듬고 투쟁의 대우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할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복실이님, 기아팬 현희님, 박재두님, 윤무식님 그리고 레니님 감사합니다. 비 덕분에 제니님, 제니님께서는 노이명사 짱 이렇게 해서 느낌표 5개 주셨습니다. 졸기탱님도 고맙습니다. 제니님 완전 내 스타일이다. 우와 노이 변호사가 본인 스타일이래요. 제니라면 고맙습니다. 여성분이신 네. 것 같은데 오님께서는 스픽스 응원합니다. 그리고 KNANA님 노여사님 소나무당 챙기세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콩이님 고맙습니다. 자, K90님도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건 민주당이 국민의 뜻으로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꼭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은 스픽스를 사랑하고 지원하고 응원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하시면서 공유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저희들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해 주신 덕분에 역전의 용사들은 오늘 이렇게 또 세 사람이 정말로 에너지를 모아서 방송을 했습니다. 늘 그렇게 하듯이 네. 역전에 하면 다 같이 용사들 지금까지 문성재 감독 그리고 김병준 PD와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양채원 PD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역전에 하면 여러분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 함께 용사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